비수처럼 날아든 그 말은 가슴에 박힌 게 아니라 이른 줄에 들어선 내 심장 한가운데를 관통해 그대로 멈춰 세웠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은 70평생 몸에 밴 서글픈 습관이었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침을 알렸고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구순을 훌쩍 넘긴 시어머니의 아침상에는 씹기 편한 푹 삶은 나물과 가시를 일일이 발라낸 생선, 그리고 물기를 넉넉히 잡은 진밥이 올라야 했다. 50년이다. 꽃다운 20살, 연지곤지 찍고 이 집에 들어와 머리카락이 하얗게 셀 때까지 나는 이 부엌이라는 감옥에서 단 하루도 가석방 없는 수용 생활을 해왔다. 내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으며 무릎 연골은 다 닳아 없어졌다. 그래도 나는 이것이 여자의 삶이요 며느리의 도리라 믿었다. 남편은 정년 퇴직 후 뒷짐지고 마실이나 다니는 처지가 되었지만 나의 시집살이는 정년도 퇴직금도 없는 현재 진행형이었다. 96의 시어머니는 정정했다. 아니, 정정하다 못해 기이할 정도로 생명력이 넘쳤다.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었고 귀는 소머즈처럼 밝아 안땅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잡아내곤 했다.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며느리가 지극정성이라 노인네가 복을 받았다고 칭송했다. 그 복이 나의 진액을 짜내어 만들어진 것임은 아무도 모른 채 말이다. 오늘 아침 밥상머리 풍경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텔레비전 뉴스에 코를 박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내가 차려낸 조기살을 오물오물 씹고 계셨다. 나는 국이 식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시어머니의 숟가락질을 지켜보았다. 국이 좀 짜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나는 황급히 국그릇을 당겨 맛을 보았다. 슴슴했다. 평소보다 더 싱거우면 싱거웠지 결코 짜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물 좀 더 부어드릴까요? 됐다. 입맛 버렸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다. 밥그릇엔 아직 밥이 반이나 남아있었다. 까다로운 노인네 비위 맞추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기에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숭늉 그릇을 대령하려 했다. 그때였다. 그 순간 밥상머리의 공기가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었고 불길한 예감은 축축한 안개처럼 내 발목을 감아올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흐리멍덩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형형하고 매서웠다. 70 먹은 며느리를 하대하는 것을 넘어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 나는 그 시선에 압도되어 숭늉 그릇을 든 손을 허공에 멈췄다. 영순아, 내 어머니, 너는 참 뻔뻔하기도 하지.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눈만 깜빡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0년이다. 50년 동안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쩜 그리 염치가 없냐. 내 귀를 의심했다. 호의호식? 이 집 귀신이 되도록 뼈가 부서져라 일한 나에게 호의호식이라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치매인가 싶었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 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신 적은 없었다. 망령이 든 게 분명하다고 나는 애써 나 자신을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나의 그런 일말의 희망조차 산산조각 냈다. 나 안 미쳤다. 정신 맑다. 내가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말해야겠다. 너는 내 아들 등골만 빼먹은 식충이야. 50년 묵은 식충이. 식충이.
그 단어가 내 고막을 때리는 순간 세상이 정지했다. 밥알을 씹던 남편의 턱도, 텔레비전에서 떠들던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벽에 갈린 시계의 초침 소리도 모두 멈췄다. 오직 시어머니의 그 입술만이 슬로 비디오처럼 움직이며 내 영혼을 난도질했다. 노인의 눈빛은 정신을 놓은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라 풀숲에 숨어있던 뱀이 독리를 드러내듯 소름 끼치도록 맑은 도끼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진심이었다. 흐려진 정신 틈새로 새어나온 헛소리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뱃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던 검은 본심이었다. 내가 당신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 밤새 몸을 뒤집어주고 당신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을 때 식당 설거지를 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웠던 그 모든 세월이 식충이라는 세 글자 아래 처참하게 짓밟혔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셨잖아요. 제 청춘 다 바쳐서 어머니 모시고 자식들 키우고 빚 갚고, 그런데 식충이라니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창춘? 네가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와서 우리 아들 덕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산 거 세상이 다 안다. 밥하고 빨래하는 거야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걸 유세라고 떠냐? 내 아들이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할 때 너는 집구석에서 편하게 밥이나 축 내지 않았냐 이 말이다. 기가 찼다. 남편이 벌어온 돈? 그 돈으로 생활이 안 되어 내가 파출부 뛰고 부업하며 메운 구멍이 얼마인데. 남편이 밖으로 돌며 술과 여자에 빠져 있을 때 이 집안을 지킨 건 나였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10년을 누워 계실 때 똥기저귀 갈아낸 것도 나였다. 그때 시어머니는 어디 계셨던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며느리 부려먹기만 하지 않았던가? 나는 도움을 청하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남편은 밥그릇에 코를 박은 채 묵묵부답이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어머니의 폭언이 들리지 않는 척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죄인이지.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평생 저런 거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었으니.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찌찌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파열음처럼 들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밥상 위의 국그릇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내 몸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내 존재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이자 배신감이었다. 70평생 조용히 순환하던 피가 일순간 거꾸로 솟구치며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정수리로 몰려들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평생을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시집살이가 고달파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자식들이 속을 태워도 그저 꾹꾹 눌러 담으며 삭혔다. 그렇게 삭힌 마음이 곰사가 깊은 맛을 내는 장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고름이었다. 오늘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기어이 그 고름 주머니를 터뜨리고 만 것이다. 어머니, 나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래, 아주 맑은 정신이다. 왜, 찔리냐?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50년간 나를 쫌매고 있던 인내의 끈이자 며느리라는 굴레를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 노인은 더 이상 내가 모셔야 할 어른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만 내 마음속 밥상은 이미 엎어진 지 오래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것 같았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내 가슴을 난도질하는 모멸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5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이 실은 남보다 못한 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뼛속까지 시린 고독은 세상에 없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의 소동이 있고 난 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안방으로 들어간 남편을 따라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독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순간 철저하게 나를 외면했던 남편의 침묵이었다. 나는 그 침묵의 껍질을 깨고 단 한마디의 위로라도 듣고 싶었다. 아니, 위로가 아니라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공감이라도 확인해야 했다. 남편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내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시선 한 번 주지 않는 그 무심한 뒤통수를 보며 나는 억눌러왔던 울분을 토해냈다. 여보, 당신 아까 어머니 말씀 들었죠? 식충이라뇨. 내가 이 집에서 5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어머니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내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리모컨을 침대 위에 툭 던졌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이나 안쓰러움 대신 짜증과 피로감이 가득했다. 아, 거참. 아침부터 사람 피곤하게 왜 이래? 노인네가 노망나서 헛소리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노망이요? 당신도 봤잖아요. 그게 어디 노망난 사람 눈빛이었어요? 정신이 멀쩡하다 못해 또렷하셨어요.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진심이면 또 어쩔 건데. 어머니 연세가 96세야. 내일 돌아가셔도 호상인 나이라고. 그냥 네 하고 넘기면 될걸.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남편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파악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의 찢어진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한 아침을 방해받지 않는 것뿐이었다. 넘더요? 50년을 넘겼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도 이제 70이에요. 늙고 병든 몸으로 어머니 수발드는 거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해야 할 효도를 왜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욕까지 먹어야 해요? 내 항변에 남편은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이 진짜 돌았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벼슬인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솔직히 말해서 내 덕에 밥 굶지 않고 산 건 맞잖아. 어머니 말씀이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지. 남편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을 단숨에 파도로 휩쓸어 버리는 잔인한 선고였다. 어떤 희미한 기대조차 품지 말았어야 했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며 남은 감정의 찌꺼기마저 하얗게 태워버렸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남편에게 나는 아내다 아니었다.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자신의 늙은 어머니를 대신 돌봐주는 돈 안 드는 가사 도우미이자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었다. 그는 식충이라는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그들 모자에게는 그저 밥값이나 하는 당연한 노동에 불과했던 것이다. 방을 나온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은 다를 거라 믿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고 자란 아이들이니까 내 억울함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먼저 출가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나 지금 바쁜데. 은정아, 바쁜데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아까 할머니가 나더러 식충이라고. 나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했다. 딸아이가 엄마 고생했어. 할머니가 너무 하셨네. 라고 말해주길 기대하면서.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또 그 소리야? 할머니 연세가 몇인데 그런 말에 일일이 상처받고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 우리 시어머니는 더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징징거려야겠어? 뭐? 징징거려? 엄마는 지금 가슴이 무너져서. 알았어. 나중에 통화해. 끊어. 뚜뚜뚜. 매정하게 끊긴 전화음이 내 귓가를 때렸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다를 거야. 장남이니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다. 할머니가.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딸보다 더 냉혹했다. 어머니, 할머니가 저 아파트 살 때 돈 보태주신 거 아시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좀 싫은 소리 하셔도 어머니가 참으셔야죠.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저 회사 일로 머리 아파요. 전화기는 내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식들은 나의 희생을 먹고 자랐지만 그 희생을 기억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유산을 물려줄 물주였고 엄마는 그 물주를 잘 보필해야 하는 관리인에 불과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남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위한 도구였고 자식들에게는 귀찮은 짐이자 당연한 배경이었다. 이 거대한 집안에서 나는 며느리도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숨을 쉬고 말을 할 줄 아는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고성능 가전제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사무쳤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집안은 적막했다.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고 건넌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평화로운 소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거실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칠순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다. 시어머니는 한가운데서 여왕처럼 앉아있고 남편과 자식들, 며느리인 나는 그 뒤에 병풍처럼 서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다. 저 사진 한 장이 내 50년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식충이 내 덕에 밥 굶지 않고 산 거 엄마가 좀 이해해.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가족들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며 내 뇌리를 갉아먹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왜 참고 살았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위해,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그 모든 명분이 허울 좋은 껍데기였음을 이제야 알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 갈아 넣어진 소모품이었을 뿐이다. 눈물이 말라버린 눈은 건조하고 뻑뻑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는 아까 시어머니가 물리신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식어버린 밥과 국. 그것은 내 인생과 닮아 있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끓여내도
결국 식어버리고 버려질 운명.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식어빠진 국그릇을 개수대에 쏟아버렸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마치 내 지난 세월을 씻어내리는 진혼곡처럼 들렸다. 내 몸을 태워 이 가죽을 비추던 인내심이라는 촛불은 기어이 마지막 심지까지 다 타버리고 이제 차갑고 검은 재만이 남아 바스라지고 있었다. 나는 부엌 한 구석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내가 언젠가 쓰려고 몰래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 서재에서 가져온 A4 용지와 펜을 꺼냈다. 식탁에 앉아 하얀 종이를 노려보았다. 백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아니라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들판이었다. 손에 쥔 볼펜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나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고 있었다. 나는 펜을 눌렀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글씨가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길을 내기 시작했다. 사직서. 그리고 또 한 장의 종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50년 전 수줍게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나는 완성된 서류를 봉투에 넣지 않고 식탁 정중앙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안방을 향해, 건넌방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식들을 향해 소리 없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내일은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나에게 밥상을 차리라 강요할 그날. 그날이 바로 내 인생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다. 나는 짐을 싸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오직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 2장만이 서늘한 달빛을 받아 유난히 희게 빛나고 있었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은 언제나 굉음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고막이 터질 듯한 정막 속에서 영혼을 질식시킬 듯한 무거운 침묵과 함께 가장 파괴적인 폭발이 시작되기도 한다. 일요일 오후, 거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모임이었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몰려와 집안은 시장통처럼 북적거렸다. 평소 같으면 나는 이 시간쯤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거나 갈비찜 양념을 재우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을 것이다. 며느리와 딸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사위와 아들은 텔레비전 야구 중계에 빠져 소리를 질러댔다. 안방 상석에는 시어머니가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자식들의 재롱을 받으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엊그제 나에게 식충이라는 독서를 퍼부었던 그 입으로 손주들에게는 우리 강아지들 왔느냐며 꿀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 이중적인 풍경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며 나는 서늘하게 웃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너희가 누리는 마지막 평화일 테니. 어머니, 밥 아직 멀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아들 준호가 부엌 쪽을 향해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엄마, 오늘 메뉴 뭐야? 나 갈비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했지? 딸 은정이가 거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리 준비해둔 쟁반을 들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쟁반 위에는
그들이 기대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도 잡채도 없었다. 오직 하얀 서류 봉투 2개와 물 한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내가 식탁 중앙에 쟁반을 내려놓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쟁반 위로 쏠렸다. 맛있는 음식 냄새 대신 낯선 종이 뭉치가 등장하자 거실에는 일순간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여보, 이게 뭐야? 법상은 안 차리고 웬 종이 쪼가리야?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집어 남편 앞으로 밀었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가 잘 보이도록 펼쳐서 내려놓았다. 검붉은 마호가니 식탁 위로 하얀 봉투들이 툭 하고 건조한 파열음을 내며 떨어졌다. 그것은 법정의 판사 망치 소리보다 더 명징하게 50년 종살이의 단절을 선고하는 소리였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물으셨다.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직서입니다, 어머니. 사직서? 네가 회사를 다니냐 뭘 하냐? 웬 사직서 타령이야?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흔들림 없이 당당했다. 박영순, 이 집 며느리직을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내 자리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거기 있는 건 이혼 서류예요. 도장은 이미 찍었으니 당신만 찍으면 돼요.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입을 떡 벌린 채 나를 쳐다봤고 사위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남편은 사태 파악이 안 된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류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지금 농담해?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며느리 사직서라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딸 은정이가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려 했다. 하지만 내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차가워서 그 웃음은 입가에 걸린 채 비명처럼 사그라들었다. 농담? 너희는 내 인생이 농담 같니? 50년이다. 내가 이 집 귀신으로 산 게 50년이야. 그 세월 동안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밥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그리고 너희 할머니 수발드는 간병인이었지.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기억하시죠? 엊그제 저더러 식충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들 등골 빼먹는 식충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남의 집 귀한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 이제라도 그 은혜 갚아야죠. 그래서 나갑니다. 제 발로.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협박이라니요? 해방입니다. 어머니도 꼴 보기 싫은 식충이 안 봐서 좋고 저도 사람 대접 못 받는 곳에서 벗어나니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 계신 훌륭한 자손들 잘 들으세요. 나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지금부터 어머니 수발은 핏줄인 당신들이 하세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많잖아요? 효도는 셀프라면서요. 남인 며느리가 하면 식충이 지시고 피 섞인 자식들이 하면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오늘 점심은 나가서 사드시든 시켜드시든 알아서들 하세요. 내 알바 아니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 있었다. 이 여자가 진짜 노망이 났나? 당장 그 종이 안 치워? 어디서 감히 어머니 앞에서 행패야? 남편이 손을 들어 올리려 했다. 예전 같으면 옴찔하며 피했겠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탐욕스러운 밥냄새와 무심한 소음으로 가득 찼던 거실의 공기는 그들이 무자비하게 갉아먹던 기둥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진공 상태로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렸다. 치세요. 치는 순간 바로 경찰 부르고 진단서 끊을 테니까 위자료 청구액만 늘어날 뿐이에요.
내 서슬퍼런 기세에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내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살기에 압도당한 듯했다. 엄마, 왜 그래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 응? 일단 진정하고 밥부터 먹자.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아들 준호가 징징거리는 말투로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배고파? 네 손으로 차려 먹어. 30 넘은 놈이 밥 타령은. 그리고 준호야, 너 할머니한테 돈 많이 받았다며? 그럼 밥값은 네가 해야지. 할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거 이제 네 몫이다. 장남이니까 제일 많이 해야겠네.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딸 은정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우린 바빠서 못해. 알잖아. 엄마가 평생 해오던 걸 갑자기 우리더러 하라면 어떡해. 바빠? 나도 바빠. 내 남은 인생 찾으러 가느라 아주 바빠. 너희가 바쁘면 요양원을 모시든 간병인을 쓰든 알아서 해. 단,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 너희 돈으로 해결해라. 나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안방에서 끌고 나왔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내년이 기어이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라. 마지막까지 위세등등한 호통이었다. 나는 신발장 앞에서 멈춰서서 신발을 신었다. 굽이 낮은 편한 운동화. 이제 누구를 위해 꾸매기려도 불편한 구두를 신을 필요도 없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시 들어오라고 빌어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주 퍼부을 힘 있으면 그 힘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자식들 효도 받으면서요. 아참, 냉장고 다 비웠어요. 물 한 방울도 없으니까 목마르면 수돗물 드세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여보, 영순아, 엄마! 등 뒤에서 가족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것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웅웅거릴 뿐 내 귀에 닿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잡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편안함을, 자신들의 밥줄을, 자신들의 감정 쓰레기통을 잡고 싶을 뿐이었다. 현관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짜릿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탈출이자 진격이었다. 등 뒤에서 쿵 하고 육중에 철문이 닫히는 순간 반백년 동안 내 발목을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비로소 산산조각 나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내 볼에 닿는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파란 하늘. 저 하늘이 이렇게 넓었었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남편일 것이다. 아니면 아들이거나.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다. 검은 화면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찜질방을 가도 좋고 친구네 집에 가도 좋고 아니면 무작정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도 좋았다. 중요한 건 내가 갈 곳을 내가 정한다는 사실이었다. 저 위층 1204호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것이다. 점심은 누가 차릴지, 똥기저귀는 누가 갈지 서로 미루고 싸우느라 아수라장이 되었겠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고소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아스팔트 바닥을 힘차게 딛고 걸음을 옮겼다. 70세 박영순의 이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선 길 위로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한 왕국의 몰락은 거창한 외세의 침략이 필요치 않았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시종 한 명의 부재만으로도 견고해 보이던 성은 순식간에 폐허로 돌변했다. 영순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지 불과 사흘. 50년의 질서가 유지되던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실 바닥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흉물스러운 탑을 쌓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말라 비틀어진 음식물이 눌어붙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다. 먼지 한 톨 없던 마루 위에는 머리카락과 과자 부스러기가 굴러다녔고, 무엇보다 집안 공기를 지배하는 것은 은은한 밥 냄새가 아닌 시큼하고 퀴퀴한 노인의 채취와 배설물의 냄새였다. 첫날은 오기로 버텼다. 남편은 지가 나가봤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하루 이틀이면 기어 들어오겠지. 라며 큰 소리를 쳤다. 자식들도 엄마 시위하는 거야. 나도 봐.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배달앱을 켜고 치킨이며 족발을 시켜 먹으며 해방감을 만끽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객기는 구순 노인의 까다로운 입맛 앞에서 반나절도 가지 못해 산산조각이 났다. 시어머니는 배달된 전복죽을 한 입 떼자마자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 애퇴퇴, 이게 뭐냐? 소금덩어리 아니냐? 나를 죽일 셈이냐? 죽 그릇이 엎어지며 뜨거운 죽이 식탁볼을 적셨다. 며느리가 기겁하며 물티슈를 뽑아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는 멈추지 않았다. 영순이 불러라. 내 밥은 영순이가 해야 넘어간다. 그년이 끓인 슴슴한 된장국 가져오라. 딸 은정이가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할머니, 엄마 나갔잖아. 우리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니까 왜 그래요? 시끄럽다. 니년들이 주는 건 개밥 같다. 영순이 오라고 해, 당장.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곡기를 끊었다. 영순의 손맛에 길들여진 혀는 MSG 가득한 바깥 음식을 거부했다. 노인의 단식 투쟁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차원이 아니었다. 밤새도록 영순아 물 가져오라, 영순아 등 긁어라 라며 며느리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쳐댔다. 그 소리는 마치 저주처럼 온 집안을 울리며 남은 가족들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가장 끔찍한 재앙은 예고도 없이 그러나 필연적으로 찾아왔다. 셋째 날 새벽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호출이 들려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축축해서 못 살겠다. 대소변 실수였다. 평소 영순이 밤잠을 설쳐가며 시간 맞춰 화장실을 모시고 갔기에 몰랐던 참사였다. 남편이 부스스한 눈으로 안방 문을 열었다가 코를 찌르는 냄새에 헛구역질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맙소사, 여보, 아니 준호야, 은정아, 다 나와봐라. 새벽 3시 온 가족이 안방 앞에 집합했다. 침대 시트는 누렇게 젖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뭉개진 배설물 위에 앉아 울상을 짓고 계셨다. 그 처참하고도 적나라한 광경 앞에서 가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우아한 척, 효자인 척 포장되어 있던 가족의 위선이 벗겨지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이기심의 민낯이 악취와 함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준호야, 네가 장남이니까 들어가서 좀 씻겨드려라. 남편이 코를 막으며 아들의 등을 떠밀었다. 아들 준호는 기겁하며 팔짝 뛰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머니 아랫도리를 봐요. 아버지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하세요. 이놈이, 나는 비위가 약해서 못한다. 그럼 며느리 내가 좀 해라. 같은 여자끼리 낫지 않냐? 남편의 화살이 며느리에게 향했다. 며느리는 울기 일보 직전의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저 비위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임신 준비 중인데 충격받으면 안 돼요. 형님네가 하세요. 딸 은정이는 이미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고 있었다. 우에, 나 못해. 절대 못해. 사람 불러. 간병인 부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고성이 오가는 사이 시어머니는 똥 묻은 내복바람으로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영순아, 어디 갔냐? 나 좀 살려다오. 그 절규는 가족들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유발할 뿐이었다. 결국 가위바위보 끝에 진 아들 준호가 헛구역질을 참으며 고무장갑을 꼈다. 서툰 손길로 노인의 몸을 닦아내는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거칠다며 꼬집고 할퀴었고 아들은 진짜 좀 가만히 계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다. 욕실에서는 물소리와 비명 그리고 원망 섞인 고함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영순이 매일 아침 웃으며 차려내던 밥상과 뽀송뽀송하게 마른 시어머니의 이불이 결코 저절로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갈아 넣어 유지되던 처절한 성욕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날이 밝자마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다. 몰골들이 말이 아니었다. 남편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자식들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다. 간병인 부르자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아들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간병인 센터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댁 할머니 워낙 까다롭기로 소문나서 오겠다는 분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하루 만에 그만두셨잖아요. 웃돈을 줘도 안 갑니다. 업계 블랙리스트. 영순이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방패막이었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영순을 다시 데려오는 것. 전화해봐. 화 좀 풀렸겠지. 남편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영순의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오며 안 받는데요? 문자 보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엄마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해. 딸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할머니 쓰러지셨어. 위독해. 빨리 와. 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수백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영순의 휴대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 침묵은 영순이 평생 겪었던 무시와 방관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였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다. 배고픔과 수치심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공포가 노인을 미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거실의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다 나가라. 내 아들 잡아먹고 내 며느리 쫓아낸 놈들. 영순이 데려와라. 영순이 밥 아니면 안 먹는다. 쨍그랑. 아끼던 도자기 화병이 박살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물러났다. 아버지, 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빠, 나도 시댁 가봐야 해. 애들 올 시간이야.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다. 자신들의 핏줄인 할머니와 아버지를 버리고 이 생지옥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사람이냐? 어딜 도망가?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현관문은 매정하게 닫혔다. 쾅, 쾅. 두 번의 문 닫히는 소리가 남편의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다. 텅 빈 거실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악취, 그리고 씩씩거리는 노모와 무능력한 늙은 아들만이 남았다. 남편은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사흘 전 영순이 남기고 간 이혼 서류 봉투만이 여전히 뜯기지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하얀 봉투는 마치 영순이 두고 간 조롱의 깃발처럼 난장판이 된 집구석 한가운데서 홀로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물 한 병 없었다. 영순의 말대로였다. 수돗물이라도 마셔야 했다. 싱크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쏟아진 설거지감에 막혀 물이 튀어올랐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자 남편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영순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참회의 눈물은 너무 늦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그가 서 있는 곳은 그가 평생 방관하고 조장해온 지옥의 한복판이었다. 안방에서는 다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다. 물 가져와라. 목 타 죽겠다. 남편은 컵을 찾으려 찬장을 뒤졌지만 손이 떨려 컵을 놓치고 말았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그의 발등을 찔렀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집안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발등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시각 영수는 어디에 있을까? 남편은 흐릿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몰려오는 이 집과 달리 저 밖의 세상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을 것만 같았다. 지옥에서 탈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과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고요한 아침 속에 있었다. 실버타운의 아침은 호텔처럼 정갈했다. 영양사가 균형을 맞춰 차려낸 조식을 우아하게 즐기고 향긋한 원두커피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앉아 신문을 읽는 시간. 지난 50년간 내게 아침이란 전쟁터의 포화와도 같았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던 그 처절한 의무감은 이제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해졌다. 이곳에서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박영순 회원님 혹은 그림교실에서 불리는 박 작가님일 뿐이었다. 붓을 든 내 손은 더 이상 마늘 냄새나 락스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유화 물감 냄새와 라벤더 핸드크림 향기가 감돌았다. 캔버스 위에 붉은색과 푸른색을 과감하게 덧칠하며 나는 내 인생의 색채가 본래 이렇게나 선명하고 강렬했음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오후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마음 맞는 입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와인 한 잔을 곁들였다. 그들은 내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나, 박영순이라는 사람 자체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웃음이 이렇게나 쉬운 것이었던가. 입꼬리를 올리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내 영혼은 비로소 70년 만에 제 집을 찾아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50년 동안 식충이라 불리며 갉아먹혔던 내 자존감은 캔버스 위에 덧칠해지는 화려한 유화물감처럼 하루가 다르게 생생한 빛깔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햇살이 좋아 야외 정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는데 로비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낯익었다. 아니, 낯익다기보다는 지긋지긋하게 귓가에 들러붙어 있던 소음이었다. 내 마누라가 여기 있다니까! 박영순! 여보! 남편이었다. 불과 보름 만에 보는 얼굴인데 10년은 늙어 보였다. 말끔하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희끗하던 머리는 떡이 져 엉망이었다. 무엇보다 그 당당하던 풍채는 온데간데 없고 쪼그라든 어깨와 퀭한 눈동자만이
그가 겪었을 지난 보름간의 생지옥을 대변하고 있었다. 보안요원의 재주를 뚫고 나를 발견한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나는 스케치북을 덮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를 무심하게 올려다보았다. 여보, 영순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제발 집에 가자. 응? 남편은 내 손을 덥석 잡으려 했다. 나는 쏘아보는 눈빛만으로 그의 손을 허공에 멈춰 세웠다. 누구세요?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누구라니? 내 남편이잖아. 영순아, 지금 집이 난리도 아니다. 어머니는 탈진해서 응급실 실려가셨고 준호 그놈은 짐 싸서 처가로 도망갔어. 나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남편은 울먹이며 하소연했다. 그 모습이 애처롭기보다는 기괴했다. 평생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왕처럼 군림하던 남자가 밥해줄 시녀가 사라지자마자 저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다니.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라니. 내 시어머니고 내 집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 50년 정이 있는데. 정?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정, 당신 어머니가 식충이라고 부를 때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옆에서 모른 척 국만 범하실 때 남은 미련 한 조각까지 싹 다 불타 없어졌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그저 밥 챙겨줄 사람이 필요한 늙은 노인네일 뿐이에요. 한때는 하늘인 줄 알고 섬겼던 남편이라는 존재가 실은 내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늙고 병든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서글픈 희극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듯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설거지 내가 할게. 청소도 내가 하고.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 그러니까 제발 돌아만 와줘. 당신 없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의 애원은 절박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의 기저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기심만이 끈적하게 묻어날 뿐이었다. 요양원, 진작 보낼 수 있었던 걸 이제 와서. 내가 없으니 그제야 어머니가 짐으로 느껴진다는 뜻이었다. 나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봐요, 아저씨.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박영순의 제2의 인생 사전에 시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없어요. 시어머니, 시댁, 시집살이, 그리고 시중 들어야 할 남편까지. 내 인생에서 영구제명이에요. 여보. 그리고 이혼 서류 법원에 접수된 거 알죠? 숙려기간 끝나면 법원에서 봅시다. 아,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당신 명의 아파트 반은 내 몫인 거 알죠? 50년 파출부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싸게 치는 걸 테니 군말 말고 내놓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가볍게 몸을 돌려 피했다.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나, 영순아, 나 좀 살려줘. 나 혼자 어떡하라고. 끌려가는 남편의 비명이 정원의 평화로운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 심장을 옥죄지 못했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소음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일 뿐이었다. 그의 비굴한 눈물은 내 메마른 가슴을 적시기는커녕 오히려 식어버린 정마저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역겨운 연민의 찌꺼기일 뿐이었다. 남편이 사라진 뒤 정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놀란 새들이 다시 나뭇가지에 내려앉았고 분수대의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다. 나는 다시 벤치에 앉아 붓을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캔버스에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그려져 있었다. 예전에는 노을을 보면 서글펐다. 저무는 해가 꼭 내 인생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노을은 끝이 아니라 내일 더 찬란하게 떠오르기 위한 화려한 피날레였다. 그리고 밤이 오면 나만의 별들이 떠오를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을 확인했다.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수많은 부재중 전화 기록이 붉게 찍혀 있었다. 나는 미련 없이 모두 삭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깨끗하게 비워졌다. 그 빈 공간에 나는 새로운 약속을 적어 넣었다. 내일 오전 10시 유화 전시회 관람. 오후 2시 댄스 스포츠 첫 수업. 가슴이 벅차올랐다. 70년을 기다려온 나의 봄날이 황혼의 녘에 비로소 만개하고 있었다. 나는 붓에 황금빛 물감을 듬뿍 묻혀 캔버스의 가장 높은 곳에 점을 찍었다.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일출의 태양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퀴퀴한 곰팡내 대신 향긋한 꽃내음이 실려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자유의 공기가 차올랐다. 그래, 이것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박영순의 인생이다. 나는 캔버스 구석에 내 이름을 정성스럽게 서명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한 나 자신의 이름 석자를. 붓끝에서 피어난 내 이름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는 활짝 웃었다. 50년 만에 짓는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